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구조 만들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이제 생성을 할 텐데 앞에처럼 딕셔너리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LOC나 ILOC를 이용해서 한 행씩 데이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 볼 겁니다. 보시면 pd.data 프레임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서 컬럼 열 이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만 지정되어 있고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LOC를 쓰고 0이라고 쓰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서 뒤에 지정되어 있는 요 세 개의 값이 각각의 열에 매칭되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임원규는 이름이라고 하는 열에 들어가고 26은 나이라고 하는 열에 들어가고 서울이라고 하는 값은 주소라고 하는 열에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LOC를 쓴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하고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요 키하고 열 이름을 매칭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름의 키값이 철수가 이름에 저장이 되고 나이라고 하는 키의 값 25가 나이에 저장이 되고 주소라고 하는 키의 값이 주소라고 하는 열에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제가 집어넣은 두 개의 행이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LOC를 써서 1번 순서의 행값에 이름이라고 하는 열 위치, 요거죠. 1이라고 하는 인덱스 행 위치에 이름이라고 하는 열의 값은 요 0이가 될 겁니다. 요 0이. 요 0이라고 하는 위치. 원래는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철수라고 하는 위치 이름값을 이꼴 연산자를 이용해서 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결과가 철수에서 0이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 위치를 LOC나 ILOC를 이용해 가지고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값을 이꼴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비어있는 형태로 열을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값을 지정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는 이름, 나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행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 꺾은 가로 전화번호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열이 생성이 되면서 이꼴 연산자 뒤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매칭되어 저장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비어있는 형태로 이 열을 생성하고 싶어요. 이때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mp.nan이라고 하는 요 non 값에 해당하는 배열 값을 지정을 합니다. 요건 이제 numPy라고 하는 다른 모듈을 가지고 와서 비어있는 num 값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집어넣는 건데 요건 나중에 numpy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nan이라고 하는 none 그러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는 값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값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비어있는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값을 생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번에 해당하는 요 행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만들어지면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채워져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NAN은 말 그대로 비어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LOC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열과 행을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특정 위치에 데이터가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열을 비어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채워가는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판다스에서 많이 쓰는 함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널인데 이제널이나 낫널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앞에 제가 이제 비어 있다라고 하는 non
NaN 값을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또 다른 의미로는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키워드로 쓰이냐면 null이라고 하는 null이라고 하는 null이라고 하는 값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혼란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비어져 있는 위치의 표현은 NaN으로 표현이 되고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비어있는 위치를 찾을 때는 이제 null이라고 하는 이름의 요 함수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제 nan으로 쓰면 좋을 텐데 이름을 이것도 null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ull을 써서 비어있는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보면 메서드는 이즈널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요소가 결측치 NaN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결측치인 경우에는 true, 그렇지 않을 경우는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반대가 되는 난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널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요소가 결측치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건 똑같은데 결측치가 아닐 경우 true, 결측치일 경우 fals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영희의 전화번호가 비어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 쓰고 is null 둥근 가루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들어가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붙여서 실행해 주시면 어, 비어있는 부분은 true가 되어 있고 비어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false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열의 특정 행 위치의 값이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는지를 이즈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난너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너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비어 있을 경우 false, 비어 있지 않을 경우 뭔가 채워져 있을 경우 true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널하고 난널은 서로 true, false가 반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출력이 될 뿐인 거고 둘 다 뭘 하는 거다? 결측치, NAM, 그러니까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함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랍 N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NA는 말 그대로 NAN 값이 들어가 있는 행이 있을 경우 그 행을 삭제시켜주는, 삭제라기보다는 빼고 나머지만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행이나 열을 제거하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행 중에서 NaN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행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드랍 NA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NaN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행은 다 빼고 다 채워져 있는 행만 이렇게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NaN 값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다 찾아가지고 특정한 값으로 채워주고 싶다. 그때는 어떤 걸 쓰면 되냐면 fill NA를 쓰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열을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열을 다 살펴보고 혹시나 비어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0의 전화번호죠. 비어있는 위치가 있을 경우 그 위치에 fill NA 둥근 가로 사이에 있는 요 문자열이나 또는 특정 지정되어 있는 값이 있을 경우 그 값으로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 꺾은 가로하고 전화번호 equal 데이터 프레임 꺾은 가로하고 점 fill NA 한 다음에 둥근 가로에다가 채워놓고 싶은 NAN 위치에다 채워놓고 싶은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지정된 값이 NAN 값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 열 내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NAN 값을 빼고 지정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걸 다 찾아서 특정 값으로 다 채워 넣어주는 거죠. 채워 넣어주는 건데 결측치가 있는 행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행은 다 빼고 그냥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꼭 이제 그 행을 결측치가 있는 행을
어떻게 해서든 써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필 NA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전화번호 없음이라든지 뭐 0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정되어 있는 값으로 다 채워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에 몇 개의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집계 함수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um하고 mean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키 뒤에 보시면 예, 꺾은 괄호하고 보시면 포문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인지, 그러니까 레인지 3이라고 하게 되면 0부터 해서 0, 1, 2라고 하는 값으로 i 값을 생성해서 하나씩 가지고 온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수식 i 플러스 5를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 하면 3이라고 하게 되면 0, 1, 2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되고 i 위치에 0, 1, 2가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5를 연산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되냐면 a의 값은 0, 0, 1, 2가 생성되고 이렇게 하나씩 i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값을 하나씩 요 i 플러스 5로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값은 0 플러스 5는 5죠. 그런 다음에 1이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 5는 6이 되죠.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2 플러스 5는 7이 되죠. 이렇게 해서 5, 6, 7이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가 저장되는 A라고 하는 키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수식만 다른 거예요. i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수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으로 b라고 하는 키에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um하고 mea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데이터 프레임 이제 df라고 지금 변수 이름을 지정을 했죠. df의 a 열의 값을 .sum을 하게 되면 a 열의 값만 다 합친 다음에 합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18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말씀드렸었죠. 1 플러스 5기 때문에 5 더하기 6 더하기 7이죠. 그래서 18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df에다가 통째로 이제 썸을 하게 되면 모든 열마다의 이제 집계함수 결과값, 지금 썸이니까 합계값이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어요. b 같은 경우는 i의 2승이니까 0, 1, 2, 레인지 3이라고 하게 되면 0, 1, 2 값이 i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 1, 2 합산하게 되면 5가 되죠. 0, 1, 2죠. 그래서 0하고 1하고 4라고 하는 값이 b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예요. 민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해줘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A의 열과 B의 열의 평균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um하고 min, 집계함수를 써가지고 좀 손쉽게 각 열의 값을 뭐 합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열의 값을 합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정렬하는 함수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sort values라고 하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을 소팅해줘요. 말 그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축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어센딩이라고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true, false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정렬을 해주는 옵션, 그 속성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특정 열 또는 열들에 따라서 정렬을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요 by 첫 번째 값, 요 위치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스트링 또는 리스트 오브 스트링이라고 해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 값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이 되는 열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내가 기준이 되는 열 하나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되고요. 여러 개의 열을 지정을 하고 싶으면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의 열 이름을 쭉 나열해서 이 바이 위치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일 열 이름 또는 열 이름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 하나로 이제 정렬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또 여러 개의 열을 지정을 해서 정렬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리스트로 저장이 된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센딩이라고 해서 이게 부울값, true, false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true, false를 이용해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true가 되면은 오름차순, false가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딕셔너리 형태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DF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집합이 하나 존재를 하죠. 자, 이거를 정렬을 할 때, 컬럼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컬럼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어센딩이 이제 생략되어 있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true가 지정이 되고 이때는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2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꺾은 가로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렬하고 싶은 열을 쭉 나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열부터 지금 같은 경우는 컬럼이죠. 요거부터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1로 다시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컬럼 2로 정렬을 하고 이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컬럼 1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 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위에서는 이제 4가 세 번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컬럼 2로 정렬을 하고 정렬한 상태에서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컬럼 2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렬을 하게 될 때 이때는 4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땐 제일 먼저 정렬하는 위치가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열부터 하나, 둘, 뭐 나머지 셋, 네 개가 있으면 쭉 순서대로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나갑니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지정된 열을 기준으로 정렬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AA 요게 두 개가 하나의 집합으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컬럼 1로 다시 재정렬을 했을 때 지금처럼 1, 2로 정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정렬 기준 순서가 존재를 하잖아요. 엑셀에서도 똑같이 존재를 하죠. 그것과 똑같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정된 열부터 정렬하고 그 범위 내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각각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센딩을 풀스로 지정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컬럼 1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전체 행이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이제 데이터 검색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값을 내가 검색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데이터를 폼을 이용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점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numpy라고 하는 걸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랜덤 값을 좀 생성을 했습니다. 랜덤 값을 생성을 해서 그 랜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컬럼은 A, B 이 두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랜덤 값을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df의 a라고 하는 열 중에서 열의 값 중에서
0.5보다 작은 걸 다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행에서 A라고 하는 요 열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0.5보다 작은 값을 다 찾아가지고 만약에 클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요 조건이 거짓이 될 경우에는 false,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될 경우에는 true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A라고 하는 얘의 첫 번째 값은 0.654491입니다. 0.5보다 크죠. 그래서 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 되죠.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뜬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값 보시면 0.425191입니다. 0.5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해당이 되죠. true가 되죠. 참이 되죠. 그래서 이 true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true, false로 이렇게 집합으로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쿼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특정 좀 복잡한 조건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행을 필터링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조건은 스트링 형태의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변수 참조는 골뱅이 기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쿼리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고, 이 딕셔너리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F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앨리스 있고, 뭐, 밥 있고, 찰리 있고, 뭐, 데이비드 있고,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나이하고 살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쿼리에다가 제가 뭘 집어넣냐면, 쿼리에다가 스트링 형태로, 텍스트 이제 문장으로 조건을 걸어놨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age, 나이가 30보다 많거나 같은 거를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검색할 질의를 집어넣은 거죠. 자,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앨리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은 30이니까 딱 해당이 되죠. 그리고 찰리 같은 경우도 35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비드도 40이니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뒤에 3명, 밥부터 해서 데이비드까지 요 3명이 이렇게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쿼리로 검색한 결과는 이꼴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야만 저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쿼리로 질의를 했는데 이꼴 연산자로 저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내가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걸 출력하고 싶으면 printf로 바로 출력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변수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결과를 기록해야만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출력하거나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꼴 연산자를 통해서 결과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조건을 검색했을 때랑 쿼리를 이용했을 때랑 이제 차이를 좀 보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꺾은 가로를 한 다음에 DF에서 A열에서 0.5보다 작은 거 그리고 B열에서 0.3보다 큰 거를 이거 엔트 기호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다 해당되는 곳들만 찾아라. 했을 때 만약에 A의 열에 들어가 있는 값의 결과가 true, true, false, false로 되어 있고 true, false, true, false, false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and로 묶었을 때는 양쪽 다 true인 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0번째 인덱스하고 2번째 인덱스만 살아남아가지고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걸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df.query라고 함수 이름을 쓴 다음에 스트링 형태로 내가 원하는 조건 A열이 0.5보다 작고 AND 그리고 B가 0.3보다 큰 거를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심플하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뭐 둘 중에서 어떤 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가 그냥 난 좀 간단하게 스트링 형태로 내가 원하는 걸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검색하고 싶다. 그럼 쿼리를 쓰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연산 기호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and나 뭐 or나 크거나 작다 같다를
표현해가지고 조건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이제 가능하니까 편하신 걸로 찾아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두셔야겠죠. 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플라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요. 어, 좀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특이하냐면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내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열에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어플라이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함수가 다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열 단위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값은 어떤 거냐면 제일 첫 번째 내가 각각의 열에 적용하고 싶은 함수의 이름, 그리고 축값, 그리고 로우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로우가 true, false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rue가 들어가냐, false가 들어가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 또는 각 행에 대해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적용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함수 또는 함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함수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축값이 중요한데 0 또는 인덱스, 1 또는 컬럼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0이나 1 또는 문자로 인덱스나 컬럼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0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 인덱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또는 인덱스는 열 단위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1 또는 컬럼은 행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어플라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 적용을 할 건데 행 단위로 이 함수를 적용할 거냐 열 단위로 적용을 할 거냐 그거를 여기 축값으로 0 또는 1 요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0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로 그 함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열 단위로 열로 잘라와 가지고 그걸 내가 만든 함수에 던져 넣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true false 값이 들어갑니다. 이제 false면 내가 적용하고 싶은 apply에 집어넣은 함수의 전달 인자로 시리즈가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열, 그러니까 값의 집합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true일 때가 일반적이죠. true일 때는 배열, 그러니까 값의 집합으로 그냥 뭐 행 어떻고 열 어떻고가 아니라 그냥 열 자체를 잘라와 가지고 딱 그 데이터만 또는 행 단위로 잘라와서 그 데이터만 넘겨주는 형태. 그때 뭘 지정하면 된다? 로우를 true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로바로 열 단위로 잘라 가지고 쓰기 때문에 풀수로 많이 쓰죠. 풀수로 많이 씁니다. 자, 한번 밑에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예제를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컬럼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sum array라고 해서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더해주는 그 배열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sum array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간단해요. 넘어온 값을 sum 다 합쳐주는 겁니다. 딱 봐도 이 array, array라고 하는 요 변수는 시리즈로 보이죠. 시리즈고 뒤에 sum은 집계함수입니다. 그래서 넘겨줄 때 지금 뭘로 넘겨줘야 되냐면 배열이나 또는 시리즈 형태로 넘겨줘야만 요 집계 함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함수는 아마도 넘겨줄 때 이 전달 인자로 넘어오는 값은 시리즈 아니면 배열, 데이터 집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함수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한데 내가 하나하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을 열 단위로 잘라가지고 넘겨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저장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apply를 써가지고
sum array를 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겠다라고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 축을 0으로 지정을 합니다. 0은 어떤 뜻이다?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열 단위로 잘라오겠다는 뜻이에요. 열 단위로 잘라오고 여기 보면 룰을 이제 true로 지정을 했죠. 배열 형태로 데이터 집합 형태로 넘겨주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sum array에다가 각각의 A열과 B열의 값을 다른 정보 없이 데이터 집합, 배열 형태로 지금 이런 배열 형태로 요 sum array에다가 넘겨주게 되고 요거는 sum array.sum 요 집합 연산이죠. 집합 연산을 진행을 하고 그 값을 return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자기를 부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돌려준 값은 어디 저장되냐면 이꼴 연산자를 통해서 sum arrays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해보면 A하고 B 두 개의 열이었으니까 각각 두 개의 열의 합산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는 되게 심플합니다.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플라이는 내가 함수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내 데이터 프레임에 행 단위로 적용을 할지 열 단위로 적용할지를 고민해서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를 통해서 그 함수를 불러와서 내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열 또는 행 단위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행 단위로 적용을 할지 열 단위로 적용을 할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형태로 넘어갈 건지 배열 형태로 넘어갈 건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고민을 할 때는 어떤 걸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요 함수에서 넘어온 데이터로 뭘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만 요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집합으로 넘어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시리즈로 넘어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리즈로만 해야 될 일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럼 넘겨줄 때는 이게 row가 풀스로 들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배열 형태로 데이터 집합으로 넘어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처럼 true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행 단위로 할 건지 열 단위로 할 건지 또는 요거를 시리즈로 할 건지 배열 형태로 할 건지 요 두 개의 옵션은 요 함수가 넘겨받은 걸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어플라이를 통해서 지금처럼 폰 넘버가 지금 엉망으로 들어가 있죠. 보시면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엉망이죠. 요거를 여기처럼 깔끔하게 통일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해 보는 예제로 어플라이를 조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d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엉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하나하나의 글자를 읽어와 가지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그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get preprocess 폰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에서 폰이라고 하는 요 전체의 열의 값을 넘겨받아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런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 값 있죠. 뭐 010, 뭐 1, 2, 3, 4 이런 거 또는 이런 기호값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치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함수의 범위죠.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이제 매핑 딕셔너리라고 해서 딕셔너리가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찾은 값을 치환해주고 싶은 값을 딕셔너리로 매핑해 놓은 네,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문에서 뭐 하냐면 매핑 딕셔너리의 값을 아이템즈를 이용해 가지고 키와 밸류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만 저장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값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요런 값만 여기 밸류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넘겨받은 폰에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 내가 치환해주고 싶은 값을 키 값으로 넘겨주고 콤마 내가 변경해주고 싶은 값을 value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딕셔너리에서 여기 키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0, 1, 2, 3, 4, 5 그리고 기호값 두 개가 이 키값으로 넘어가고요. 키의 value 값이 변경해줄 값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replace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0을 여기 전체 컬럼에서 찾아가지고 실제 숫자형으로 변경해 줍니다.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다 찾은 다음에 전체 컬럼에서 열에서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찾은 다음에 실제 숫자 1로 바꿔줘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요거 점을 이렇게 딕셔너리에서 작은 따옴표로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이건 작은 따옴표 콜론 작은 따옴표 두 개를 붙여 놓은 걸로 끝나거든요. 이 리플레이스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고를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삭제의 의미를 가져요. 즉 점을 다 찾아가지고 삭제시켜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작은 따옴표 두 개를 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기호하고 점은 다 삭제될 거고요. 그리고 문자 1, 2, 3, 5는 실제로 숫자의 1, 2, 3, 5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리턴으로 수용되어서 넘겨받은 값을 equal 연산자를 통해서 df에 preprocess 폰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 변수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특정 함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열 단위로 또는 행 단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실행해서 얻는 요 함수가 apply 요 함수의 역할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사용을 하게 되면 유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이제 영역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자, 문제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문제 사항은 판매가의 단위가 지금 원산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머그컵, 마스크, 뭐 네임펜,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제품이 있는데 제품들이 전부 다 원산지 단위로 판매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금액 단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유한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작업을 코드로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판매가가 원화로 나오도록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문이 있는데 이 포문을 참고하셔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판매가가 아래처럼 전부 원화로 이렇게 출력되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